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와 일선 9군도 농가 방역을 확대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하식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 인근 연천에서도 추가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최초 발생 이후 방역 체계가 구축됐지만 하루 만에 또다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잇따라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돼지농장 관련 차량과 물품 등의 이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18개 농가에서 돼지 6,8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부산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의 비상대책반이 꾸려지는가 하면 매주 한 차례였던 소독은 매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가 많은 기장군과 강서구에는 24시간 가동되는 거점 소독시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 밖에도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 농가 3곳에 대해 사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 사육장 출입이 제한돼 직접 방문이 어려운 만큼 농장주들과 한 라인을 구축해 매일 돼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부산에는 아직까지 돼지 열병과 관련한 의심 신고 등은 없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일반인들이 출입 못하도록 또 통제해 주셔야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모임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당국은 돼지열병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는 4일에서 최대 21일로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을 확산을 막는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발생 이후 단 하루 만에 추가로 발병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관광 콘텐츠라는 명목하에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에 환경부가 관광보다 환경훼손에 무게추를 두며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에도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며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2008년 통영에서 운행을 시작한 후 마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해상 케이블카 건립 추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경을 걱정하고 교통을 걱정하고 해운대 난개발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 경제가 관광과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전망하며 누릴 수 있는 관광 콘텐츠인 해상 케이블카. 부산에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곤 있지만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방송이 입수한 당시 공문을 보면 지난 2016년 11월 부산시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의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해운대 일대의 교통대책, 동백섬과 2기대 등 친환경성 보완과 바다라는 공공재 사용에 대한 공적 기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부산연구원의 경제성 BC 분석 결과 이래도 미치지 못하는 0.37에서 0.55로 타당성 미확보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반려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사업은 2002년도와 또 2007년도에도 2016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아닙니다만은 이 삭도업을 하는 업체에서 2차례에 걸쳐서 신청했다가 부산시에서 해운대와 강한리 앞바다의 자연 훼손 또 수영만 일대에 있는 국제 요트 경기의 장애 또 사업성을 염려하여 이 사업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3차례 반려됐던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어떻게 재추진됐을까? 이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한 후 소통의 창으로 만들어 놓은 OK 1번가에
해상 케이블카 추진으로 해양 관광 활성화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고 베스트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반려된 사업으로 사업 제안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운대 이기대 해상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의 4.2km 규모로 사업비 5,359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보다 높은 80에서 150m 높이로 3개의 해상타워와 1개의 육상타워를 설치해 연결하는 방식이며 육상타워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 동백섬에 위치할 전망입니다. 광안대교와 케이블카의 이격거리는 500m, 광안리 해수욕장과 케이블카의 거리는 1.9km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35명이 탈 수 있는 캐빈 91기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측은 하루 10,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2016년 사업 제안서에서 반려된 내용에 대해 환경과 교통, 공공기여 부문을 보완해 사업 제안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재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은 각각의 의견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부산 해상 케이블카 추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대했습니다. 추진위는 이기대의 케이블카 정거장 예정 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민 서명을 받는 등 대규모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현재 바다 위에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체류하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관광지로서의 입지와 위상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인 해상 관광 케이블카가 도입이 된다면 해운대에는 체험형 콘텐츠가 생기는 것이고 지역 경제가 관광과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 추진위는 3년 전 해산됐다 지난 8월 다시 재정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추진위에서는 찬성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됐던 사업의 재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거리에서 가두 서명을 받으면서 정말 사은품까지 지급하는 그런 행태를 봤을 때 말이 경제 활성화 차원인데요. 그 비용의 출처도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조사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반대위원회에서는 환경을 걱정하고 교통을 걱정하고 해운대 난개발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특히 마린시티 주민들은 주거지를 지나는 케이블카 운영에 대해 경관 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최 측에서는 우리 주민의 어느 한마디에 동의나 의논이나 설명 한마디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외곽에서 전부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죠. 예? 정작 제일 피해 입는 거는 누구보다도 우리 마린시티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은 너무 지금 화가 나고 부산시의회 지역구 의원들도 해운대와 이기대의 해상 케이블카 도입에 대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 또 사생활 침해, 또 문화재 훼손, 이유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 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역할을 광안대교가 충분히 해주고 있고, 저는 광안대교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우리 바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해양 레저 체험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부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입장은 해운대와 틀려서 제2의 해운대를 꿈꾸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사실은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광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 개발 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지역 주민의 다수는 아니지만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는 9월 기준 모두 7곳입니다. 통영의 미륵산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2008년 첫 포문을 열었고,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2014년, 부산 송도와 삼척이 2017년, 사천 케이블카가 2018년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충북 제천과 전남 목포에서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남 하동과 거제, 경기도 제부도 등 모두 7곳의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케이블카가 생겨나다 보니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 2015년 136만 명이던 이용객이 2017년 14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07만 명으로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부산의 송도 케이블카 측도 공식적인 탑승객 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2017년 운행 첫 해에 비해 지난해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도 해상 케이블카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양 수도 부산의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해상 케이블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케이블카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산의 밑에서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고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 부산의 관광 동선 자체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해상을 잇는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동하는 수단으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교통의 이 정체나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산이 해상 또는 해양 관광 목적지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공학적 관점에서는 경관과 안전, 환경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이 1,300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1,300대 계획됐다는 얘기는 아마 한 60% 70%만 보더라도 700대가 하루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교통 용량은 저희들이 절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 교통 용량이에요. 도로 용량이.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한다. 근데 우리 부산시는 아직 문화 콘텐츠, 역사 콘텐츠 이런 생활형 관광 소프트 콘텐츠 개발이 다른 선진국에서 굉장히 미약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은 이런 구조물적인 해상 케이블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킨다? 저희들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혜 시비와 공익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나 관광공사 등과 함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안됐습니다. 찬반의 팽팽한 대립,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는 부산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전 반려카드를 뽑아들었던 부산시가 이제 부산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자 유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다른 민주항쟁과 더불어 부마 민주항쟁 역시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1979년 10월 16일에 시작된 단 5일간의 민주화 투쟁. 기간은 짧았지만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은 뜨거웠습니다. 부산대학교 새벽벌 도서관 앞. 이곳엔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했다 희생된 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한 공간과 이 보시는 것처럼 부마 민주항쟁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부마 민주항쟁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사흘 만인 18일 마산과 창원, 진주 지역으로 확산됐고 유신 정권 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한 탓에 민주화 운동으로서 가치는 저평가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가 결성돼 60만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고 부마 민주항쟁이 꼭 40주년을 맞은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온 국민이 기리고 기억해야 할 가치와 정신이 담긴 날임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부산대학교 내 11.6 기념관 앞에선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이 걸리고 민주주의 시작의 의미를 담은 표석 앞에선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부마 민주항쟁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정신 개선과
기념을 위한 노력들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해 정부의 지원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은 그동안 미비했던 부마민주항쟁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조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하철 시설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사람과 전동 휠체어가 선로에 떨어졌는데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하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부산의 한 지하철역 승강기 탑승구에 전동 휠체어가 돌진한 뒤 지하 2층 8.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8월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입니다. 사고 이후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지하철 4호선 영산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70대 A씨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을 들이받고 선로로 추락한 겁니다.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불안합니다. 이제 저런 게 좀 기계가 자꾸 그거 하니까 좀 불안하지요. 문이 이제 막 탁 닫힌다든가 좀 안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이번 영산대역 사고로 무인 운행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지만 전동차 운행이 중지되지 않았고 영산대역으로 접근 중이던 전동차는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당초 이런 사고 위험이 제기됐지만 부산교통공사 측은 안전하다며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자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다 갖춰놨는데 저희들이 문을 열고 강제 개방이라든지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위에 어쨌든 그 조건이 돼야만 동작하도록 돼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 하부에서 들어가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고 지점은 전동차 진행 방향 끝부분이었습니다. 기관사가 있었다면 육안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충분히 대처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동차는 전동 휠체어를 충돌한 뒤 멈춰섰는데 만약 구조를 위해 선로에 시민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안전 시스템에 허점이 발견된 만큼 기관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무인 전동차는 그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관사가 운행하는 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년 전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부산교통공사 일부 관계자들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부랴부랴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문제는 예산 관계상 안전 시스템 개선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 결국 시한폭탄 같은 사고 위험을 아는 무인 전동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을 태우고 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내년부터 유치원 교육 과정이 놀이와 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유아들이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키우고 또 건강한 자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곳일 것 같습니다. 본격 운영에 들어간 부산 유아교육체험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물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온몸으로 물놀이를 즐깁니다. 투명판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한켠에선 물총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교실 내 자리 잡은 그물 놀이방의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온 듯 그물에 몸을 맡기며 신나게 놀이에 참여합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돼 2,600여 명의 유아들이 다녀간 부산 유아교육체험원이 9월 19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특히 자연과 교감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3층 규모의 실내 체험 놀이터와
숲속마당, 열매마당, 모래마당 등으로 꾸려진 실외 놀이터 등 안에서 또 밖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내년에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그 교육의 내용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놀이와 꿈,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놀이꿈터라는 애칭이 붙은 부산 유아교육체험원은 만 3세에서 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하루 224명의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데 10월까지 모든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놀이와 쉼이 강조되는 유아 교육 방향이 곳곳에 묻어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최초의 초등학교 공공 통학버스가 16일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등굣길 사고 등 위험이 많은 지역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요. 통학버스 시범 운행 첫날 김하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뒤 노란색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 내부에서는 탑승 보호자가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안전벨트 하세요. 잘하고 있네. 안전벨트. 착해. 안전벨트 잘했네. 탑승이 끝난 버스는 10여 분을 달려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도착합니다. 부산 최초의 공공 스쿨버스 운행 첫날 모습입니다. 운행 지역은 사고 위험 등이 많은 통학 구간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우선 선정됐습니다. 통학버스가 시범 운영되는 곳은 이처럼 넓은 8차선 도로를 건너 좁은 골목길을 지나야 하는데 등굣길에만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직접 태워주거나 학원차를 이용해 등교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스쿨버스가 도입되면서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재개발한다고 다 공사 많이 하니까 좀 걱정 많이 하고 너무 좋죠. 편안하고 또 믿고 안전하게 운행해 주실 거라 믿고 이제 보낼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학교가 너무 멀기 때문에 또 직장을 다니거든요. 바래다 주려면은 시간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학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학원을 다녔거든요. 굳이 그 이유 때문에 학원을 갈 필요는 없으니까. 시범 운행되는 스쿨버스 이용 학생들은 모두 39명이지만 특정 지역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안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체험학습에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쿨버스는 동구에서 임차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12월까지 운행 예정인데 인건비와 차량 임차비 등을 포함해 3천여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구는 이번 시범 운행 기간 개선책을 마련하고 학부모 만족도 등을 조사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확대될 경우 통학로에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반응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학생들이 통학에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산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스쿨버스를 시범 운행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지난 18일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금정산을 하루빨리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3년 발족한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는 부산 시민 10만여 명 서명 운동과 산행 홍보활동 등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6일 부산과 울산, 경남의 동남권 단체들이 광역 단위 최초로 광역관광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관광 컨트롤 타워로서 본부의 역할이 주목되는 만큼 광역관광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중국 사드 보복 사태가 채 아무개도 전에 지금 뭐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로 인한 부산 관광업계 당연히 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관광이라는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정세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질병이라든지 이런 외부적 자극 요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외교적인 변화, 그다음 국가 간의 어떤 정세적 변화에 따라서 외교적인 문제에 따라서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통계 수치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올 상반기 1월에서 6월 사이에 부산 방문 관광객이 약 383만 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수치는 작년의 같은 시기를 대비하면 약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중에 살펴보면 인바운드 관광객 중에 일본인 관광객이 약 4만 8천 명, 그다음 중국인 관광객이 약 3만 2천여 명으로 작년에 대비를 해보면 12.7%, 18.5% 정도 상승한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작년 그 같은 시기를 대비했을 때 더 큰 그림을 보면은 2016년도에 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17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사드 네. 문제가 발발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18년도에 약 50여만 명이 감소한 수치로 247만여 명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 상승했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 부산항 여객 터미널에서 출입했던 출입국 통계를 보면 75,5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4%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일본을 가려고 했던 수요자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실제로 데이터가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국내 관광객 중에 한 70% 정도가 취소를 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했다고 설문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취소를 하고 어떤 계획으로 변경이 됐는지를 살펴봤더니 외국에 여전히 외국으로 출국한 관광객이 약 30% 남짓이 되고요. 네. 국내로 전환한 비율이 43.8%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위기가 됐었지만 국내 관광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도시별로 보면 제주가 30%, 강원이 20%, 부산이 16% 정도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 관광객이 급감하긴 했지만 그 여파로 이제 국내 관광객들이 부산에 좀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좀 각 지역별로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좀 힘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의 관광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 이 전반적인 관광 추이는 어떤 편입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내로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역 관광 혹은 이 부울경에 관련된 거라서 아직 부울경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를 좀 보면은 이제 작년이죠. 국내여행 방문지로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이렇게 순으로 갔고요. 부산은 7.2%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도 부산에 들르지 않고 울산에 들르지 않고 바로 간다는 거죠. 가더라도 경기도나 강원도를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책 수립과 집행이 미흡한 지자체로 김해시, 부산 기장군 뭐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는 이 부울경 지역이 조금 관광객 유치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지역관광센터를 부산에 유치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회복 기세도 좀 보이고 특히 올해는 부울경이 조금 작년보다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위기 상황 속에서 불경에서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동남권 광역관광본부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광역본부가 필요한 건가요? 네, 2017년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80%에 육박한 78% 정도가 서울을 돌아보고 그대로 출국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을 우리 부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 가까운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은 약 15%, 그리고 경남과 울산은 각각 2%, 1%여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에 비해서 실제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상의 문제도 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관광도 그 유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좀 타개하고자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 최근의 관광객 트렌드를 보면 한 지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관광지로 선택을 하면 여기까지 온 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같이 둘러보고자 해서 관광의 어떤 효용성이나 만족도를 극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의 어떤 움직임의 트렌드를 보자면 어떤 작은 지역 혹은 지자체 단체 하나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보다는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연계 상품으로 조직을 해서 함께 마케팅을 하는 게 어쩌면 지금의 관광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간 관광 관련 협업 기관인 만큼 좀 역할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될까요? 예, 뭐 협업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협의체 성격인데요. 네. 그 전에도 사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 동남권 관광협의회가 그 전에는 이제 어떤 협의체 형태로 있었고, 2007년, 8년 그쯤에서 이제 한국 방문회, 부울경 방문회 행사를 하면서 같이 모여 있었는데 사실 잘 협조가 잘 안 되는 편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공무원들을 각각 파견해서 실질적인 어떤 교류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 3억 원을 이제 운영비와 함께 포함해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실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한국에 왔지만 서울만 왔다가 가는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광역 관광 개발은 전국적으로 좀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지역들이 좀 광역 단위로 함께 가는 건가요? 일단 이제 사업별로 보면 그 경북, 대구 그쪽이 이제 유교 신라 문화권을 해서 이렇게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경기 이쪽이 이제 수도권 지역이자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서 어떤 생태 평화 어떤 조성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우리 부울경이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혹은 뭐 해양 관광 클러스터를 해서 이렇게 쭉 이 남해안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 관광,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의 유교 어떤 관광,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좀 다른 사업들 그쪽에도 광역 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조금 저희랑 다른 게 이제 지자체가 크기가 좀 비슷하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인구수도 차이가 나고 이제 뭐 면적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크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이 KTX라든가 교통망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네. 일단 정부에서의 방침은 한꺼번에 돈을 줄 테니까 같이 하자. 따로따로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비용 절감도 되고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네. 이런 차원인데요. 규모로서는 사실 부울경이 제일 크긴 한데 협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경남 인천과 경기라든가 대구 경북보다는 더 어떤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이 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교통 연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남해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렇게 좀 동남권 광역 관광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상품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달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산, 울산, 경남발전연구원 세 군데에서 이제 내놓았던 이런 네트워크형 상품이라고 하면 네. 부산연구원에서는 동남권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부산, 울산, 경남은 신라 가야라는 역사적 배경,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같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할 수 있었던 자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일본의 가장 근교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침략에 가장 먼저 노출이 되는 이런 아픔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묶어서 네트워크형 관광 상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 해안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이나 항만 같은 산업 관광 자원과 낙동강 하류 생태 자원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울산발전연구원에 이제 울산하고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곳에 뭔가 네트워크형으로 관광 상품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그 광역권의 그 교통망이 네.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경남발전연구원은 앞에 부산, 울산과는 다른 점이 이제 대도시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도시관광에서 접할 수 없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강조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그 철도와 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생태 탐방선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부분에 조금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듣고 나니까 사실 연계 관광 같은 걸 좀 떠올려 봤을 때 경남으로 치면은 이제 통영 온 김에 거제를 같이 보고 가기도 하고 뭐 전남으로 치면 순천을 가서 여수를 함께 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울경은 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울산에서 경남, 부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교통망과 관련돼서 어떤 이런 광역단체에서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조금 고민 실제로 최근에 오사카 같은 경우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오사카가 왜 관광객이 늘었는지를 전문가들이 살펴봤을 때 이 광역 그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서 인근에 있는 교토나 도쿄 같은 곳에서 서로 교통명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네. 관광객들이 서로 오고 가기가 편리해진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진짜 윈윈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근교인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하고 인프라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런 광역관광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는 차원에서 본부의 출범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전국에서 첫 사례인 만큼 좀 지켜보고 주목받는 그런 입장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굉장히 초반이긴 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완을 좀 드리면 네.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리를 연계한 그러니까 이제 울산대교에서 쭉 넘어와서 광안대교에서
부산항대교, 남항대교로 끝나는 현재 다리에서는 끝나지만 거가대교까지 이제 연계해서 이제 그야말로 다리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연결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미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워낙 또 아름다운 쪽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오사카의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고베라든가 교토라든가 나라라든가 이 주변 도시하고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다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베가 아니고 교토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가을에만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우리 부산에 와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울산에 가서 태화강의 어떤 뭐 고기가 뛰어오른다든가 이런 모습, 뭐 십리 대숲길도 있고 네. 또 거제도에 가서 또 고가도를 타고 넘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의 패키지화 된다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광역 관광권이라는 개념이 손님을 와서 한 곳에만 있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인데 네. 실제로 이제 그 큰 행사, 컨벤션 같은 게 벌어지면 다 수요가 안 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분산시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지금같이 관광객이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경쟁 구도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아까 김정 교수 말씀하셨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사이 트로페스 같은 이제 부산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경남에서 쓸 수 있는 패스를 네.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키면 그런 것도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예,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런 광역 관광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은 그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략을 세우려면 지금 관광객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런 변화들을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트렌드로 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레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레저의 합성어예요. 네. 그래서 부산에 혹은 서울에 출장이나 일을 삼아 왔다가 이제 거기서 그 일만 공무만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고 먼 거리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온 길에 이제 본인의 여행이나 레저를 즐기고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 여행을 와서 그 지역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체류 일수가 보통 관광객이 하루에서 이틀, 한 1.5일에서 1.6일 정도로 잡히는데 블레저가 결합이 된 관광객들을 조사를 해보면 3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두고 여행을 하면서 근교도 여행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 시간보다는 또 더 길게 머무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있을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아마 광역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협업이 잘 구축이 되려면 아마 앵커님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어딘가에 전화를 해보면 본인의 관할이나 그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전화가 돌아가다가 끊어진 경험들을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일들이 촘촘하게 업무 영역과 관할이 잘 배정돼서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네. 중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네트워크를 조금 더 구성을 잘 해주시면 이 부분이 분명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나누었던 교통 문제나 프로그램 같은 부분에서 좀 더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